시장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놨던 거는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게 해서 그걸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매달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게 잘못이 되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들도 있거든요. 당원의 인기에 의해서 투표되는 게 뭐가 문제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뽑자고? 그렇죠. 그렇게 또 모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기 네. 투표라는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당원의 그 바람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또는 미리미리 싹을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자기네들의 그 내부자들끼리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 현재 시스템도 결코 바람직하죠. 이번 지방선거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셨거나 하실 생각이신지, 투표를 하실 건지도 한번 또 여쭤봐야 된다라고 저희 제작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표를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그걸 콕 집어서 물어봐서 그런데 사실은 안 할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게 이유가 당연히 있으실 테고요. 깜깜이 선거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특히 지방선거. 예.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싶고, 이 자기들을 위한 선거지 국민들을 위한 선거 같지는 않고, 예. 하고 싶은 사람은 투표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교육 현장에서 정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정 교원단체, 뭐 이름 밝히자면 전교조 같은 데서 인형 교육을 막 시켜버리니까 이게 그 장이 막혀버리는 거죠. 독일처럼 학교 안에서 당파성이 제고된 시민정치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지금 김 선생님은 지금 전교조가 인형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정치 교육을 안 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에서 정치 교육을 안 시킨다? 그래서 논란이 커진 거죠. 가령 보이텔스바 협약처럼 여러 정파들이 공정하게 학교에서 이런 정치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의 정치질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인데, 저는 보수당에 있지만은 시민정치 교육을 학교에서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제동이 걸리는 주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나왔었습니다. 제동이 걸린다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냥 걸린다고 말하면 안 되죠.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만약에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열린 공천을 채택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현역 정치인들도 3년 반을 딴짓하다가 뭐 막판에 한 6개월 정도만 선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천 자체가 현역이든 뭐 원외위원장이든 간에 당원들이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건강한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하면 당원에 의한 경선이라는 것이 서구의 정당 역사를 오래된 나라에서도 다 완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또 폐해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호주에서 네.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했던 후보가 있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데 있었던 사람을 지명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후보로. 그래가지고 지역군에서 이제 반발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무소속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 뭐 환경 관련된 정책에서 양쪽 당이 제대로 된 활동을 성과를 못 내니까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끼리 무소속으로 나가나 아니면 녹색당 후보로 나가서 그걸 또 그 지역구 사람들이 뽑아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호주나 영국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공천이 여전히 상당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열린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당의 후보로 나가기로 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네 정당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보면 약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보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국민한테 워낙 주입을 시켜놔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로 하는 것은 좀 그거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보를 참여를 했을 뿐이고 그런 면에서 저로서는 뭐 제가 대단하게 그것 때문에 무슨 제가 희생을 한 건 아니니까 뭐 대단하게 아쉽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옛날에 무슨 그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은 뭐 군부 독재 세력을 뭐 타파하자 이런 걸로 울고 먹는 거는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민주적인 이렇게 하는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법안도 발의가 된 걸로 뭐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뭐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뭐 후보자들이 못 나오고 뭐 기득권 정치인들이 계속 몇 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라고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부 소수 의원들인데. 그럼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 혹은 뭐 비례대표를 더 강화해갖고 지역구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되거든 보자. 워낙 그런 얘기는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년 동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목에 방울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고양이가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거든 보자. 별로 믿지는 않는데, 근데 좀 더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선거제도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뭐 지역구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례를 왜 했을까? 뭐 좋은 뜻으로 말하면 뭐 비례제도의 뭐 전문성 함양 뭐 이런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일본이 말하자면 병립형 비례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흉내, 우리나라 대부분 일본과 하는 거니까. 근데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은 현 양쪽 정당한테 다 그렇게까지 이득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양당에서 비례제도를 확대를 해서 얻는 게 기존 정치인들한테 잘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례를 늘려야 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해서 비례제도를 대표를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연동이라는 제도는 그 연동이라는 게 한 번도 안 해봤던 제도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에서 비례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될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연동형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그리고 정의당은 7%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1명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석을 비례대표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두 거대 정당은 떨떠름해하고 소수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보면 한국당 1명, 민주당 31명, 모두 32명이 늘어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어느 정도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기존의 현행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는 어쨌든 간에 뭐 준연동형으로 비례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스템 덕분에 어쩌면 군소정당들도 등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민들이 움직여서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떤 직업 정치인 없이, 유명한 사람 없이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창당을 한다라고 하고 조언을 얻으려고 우리 주선님이 찾아왔을 때 주선님은 어떤 생각 혹시 하셨나요? 시민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거는 기존에도 지금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녹색당도 그런 네네. 당이고 진보당도 뭐 그런 당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여러분들이 열린민주당이 흡당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 뭐 분함이든 뭐 미래이든 간에 에너지는 그건데, 그걸 네. 통해서 정당을 새로 하나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진화해서 발전을 할지는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할 경우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소위 기존의 정치 지형에서 자기의 그 영역을 도려낼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그 케미스트리가 발화가 돼서 발현이 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네.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정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여 있는 시민들도 우리 주선님처럼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당원이 주인이 돼서 열린 공천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영입하고 그 후보자들이 국회로 가서 어떤 우리 당의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효능감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열린 공천을 했더니 주진혁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죠. 후보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출마한 사람 중에서 후보를 뽑는 것이지, 출마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후보를 뽑아? 아니지, 그러면 이제 컨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상. 나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저번에 할 때는 워낙 네네. 급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애초에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한 것이지,
그걸 다시 반복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럼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지난 열린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야기할 때 주진영 선생이 지금 같은 시기에 국회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이제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을 할 뭐 어떤 생각도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내가 앞에 나서서 하는 활동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후보를 나섰을 때도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알량한 지명도나마 일종의 이제 씨앗으로 쓰기 위해서 내는 것이지 제가 무슨 대단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제가 다시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덕에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뜻이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 발굴해주거나 아니면 뭐 지원해주거나 네. 뭐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열린민주당을 열린민주당의 인재가 발굴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비용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내가 정치가 이제 연예계랑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는 게 많은데 뭐냐면은 우리는 화려한 가수만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명으로서 오랫동안 겪었던 서름이나 또는 실력을 갈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것도 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만 보면은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팔아야 됐던 영혼 아니면 써야 됐던 열정, 시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가 제일 내가 보기 어려운 것은 연예계랑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자기가 아니라 타인한테 그냥 온전히 맡기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갖고 내 실력을 내가 생각해서 하지. 제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겠어요라고 안 하거든요. 정치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또 내놓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가수도 배우도 정치인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일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원들은 본인들이 실제 직접 정치를 하던 아니면 어떤 대리인을 내세우던 간에 저는 큰 의미에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당에 그냥 내가 당원으로 입당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입당하게 되고 다른 뭐 지인들을 우리 당으로 입당하라라고 막 동료 운동도 하고 그럼 어떤 면에서 이제 사실은 직접 정치를 시작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뭐 어떤 격려나 아니면 어떤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을 만들 때 기존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안 보이는 데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네. 영입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쇼도 막 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둬서 뭐 하는 쇼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물건들이 시원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대형 정당도 그래요.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좋은 사람 중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가만히 있는데 나 정치하겠어요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 많지 않아요. 네. 그건 한국만이 아니라 서양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서양도 보면
그 각 주며 각 지역에서 이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지금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맨날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뜻에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들을 열심히 잘 찾아서 내세울 후보, 그러니까 잠재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온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는 국회에 나가서 또는 지역 단체 의회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이슈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당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당이냐. 그거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어렵지 않을까. 또는 그걸 잘 찾아내야 된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네.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성향의 당과 좌파적인 성향의 당이 있다고 하면 이 당 안으로 지금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당이 네. 시작은 시작은 독일에서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져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정치 지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어젠다를 그나마 찾아낸 게 환경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셔널리즘이죠. 세계화가 되면서 자기 나라 안에 과거에 자기네들 인종 또는 전통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위험이 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몰아내자라는 식으로 모아오는 그 보이스가 하나 결집된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파 내셔널리스트 파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현재의 정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울림이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표할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면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보다 잘 실현하는 정당,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유권자들한테 소위 말하면 매력적인 정당이 되기는 어려워. 네네. 내세울 수 있는 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치하에서 모일 건지, 민주당이 무엇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